네. 자, 여러분 이 토요일 날 이 시간에 나오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들이시네요.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 3-4시간에 걸쳐서 뭐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뭐 세무에 관련돼서 유의할 점 뭐 이런 식의 주제를 잡고 이 주제를 잡고 강의를 진행할 이 사람입니다. 예. 어제는 우리 강태욱 변호사님 강의도 다 들으셨나요? 네. 어제 세무상 쟁점 이전에 이제 법률상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아마 강태욱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세무상 유의점이라고 하는 것에 제가 이제 주제를 좀 포커스를 잡은 건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중개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세법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세법의 내용과 실무가 큰 괴리가 있느냐 없느냐? 있나요 없나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런 측면이 좀 있었죠. 뭐 세무 공무원들을 좀 잘 알면, 세무공무원과 인간관계가 좀 있으면 뭐 좀 이렇게 다르게 접근되고 뭐 좋은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인간관계가 없는 것보다 나아요. 분명히 인간관계가 없는 것보다 낫고요. 근데 요즘은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좀 힘들어요. 뭐 옛날에 전관세무사다, 인간관계 있는 사람들이 좀 유리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달라지지, 인간관계 아무리 친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것만 돼요. 뭐 그런 게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공부했던 부동산 세법의 내용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실무와 상당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고객들의 세무 상담에 있어서 크게 틀릴 일은 없어요. 그게 틀릴 일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세법을 갖다가 공부를 하셨는데, 결정적으로 우리 부동산 세법의 과목에는, 시험 범위에는 뭐가 안 들어가느냐? 부가가치세가 안 들어가요. 부가가치세가. 근데 이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실무에 있어서, 특히 이제 상가를 중개한다든지 이럴 때는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한다라는 거죠. 뭐 할 필요도 없으니까 당연히 안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상가 중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뜻하지 않게 나온다든지 뭐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수수료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욕만 먹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상가 중개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세금 문제 중에서는 가장 큰 게 바로 뭐다? 부가가치세일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주제를 좀 많이 잡은 게 바로 부가가치세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부분이 여러분들이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다라고 판단하셔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가를 중개한다라고 한다면은 상가만, 건물만 중개하는 게 아니라 상가의 뭐까지도, 토지까지도 같이 중개를 하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계약서를 쓰다 보면은 상가의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일괄하여 기재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해서 뭐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10억. 그러면 10억이나 20억에는 분명히 뭐와 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땅값과 건물값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땅하고 이 건물값이 어떻게 배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언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세금이 좀 큰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뭐 객관적으로 고객분들이 여러분들이 일을 잘한다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해준다고 해서 대가 수수료를 더 주느냐 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 대부분의 고객분들의 특징은 당연히 열심히 해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난 다음에 수수료를 주는데 수수료는 뭐 내가 만족한 결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깎으려고 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세무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그 터치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하게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솔직히 저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좀 진행할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과 임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을 임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금을 어떤 식으로 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한번 같이 좀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근데 제가 강의 주제를 잡고 이제 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최근에 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만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2018년 7월 8일이면은 불과 4월 정도 됐나요? 5일 정도, 6일 정도 됐구나. 근데 이 중개사 사장님께서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확인 설명 의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확인 설명을 해줘야 될 대상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세금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뭐 세금에 대한 구체적으로 얼마가 나오고 신고까지 하고 뭐 이런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확인 설명해줘야 될 의무의 범위에는 뭐 구체적인 세금의 내용까지 구체적인 세금 얼마다라고 얘기까지는 당연히 해줘야 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아마 이거 같아요. 뭐냐면 뭐 상가를 아마 팔았나 봅니다. 상가를 대체로 대부분 토지와 건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건물은 거의 100% 상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이 상가를 갖다가 중개사 사장님한테 의뢰를 했고요. 아마 중개사 사장님은 그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 같지는 않아요. 경험이 많으신 분이었으면 뭐까지도 고려했었을 텐데 부가가치세까지도 고려했을 텐데 그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가 얼마 정도다 뭐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결과적으로 양도세는 낼 것이다. 뭐 그건 당연히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따로 낼 세금이 없다. 이 표현이 아주 결정적인 본인의 발목을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뭐를 갖다가 부가가치세를 1,000만 원을 넘게 아마 그 의뢰인에게 고지가 세무서에서 됐나 봐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저는 참 심하네요. 여러분들 세금 많이 내보셨죠? 많이 안 내보셨나요? 이 세금도 습관이에요. 습관.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제 의뢰인들 세금 내는 거 한 1억씩 내게 하는 게 기본이어서 몇 천만 원 나오게 하면은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1,000만 원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1,000만 원 나오면은 2천만 원 나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마 그런 세금을 내본 경험이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세금을 내본 경험이 없어요. 세금을 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1,000만 원 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중개사 사장님 상대로 해가지고 어떠한 소송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사께서 제정신이 아니었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판사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아니 중개사 사장님이 이거 세법에 따라서 내야 될 사람은 당연히 상가를 판 사람이 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설명을 안 했다라는 이유로 중개사님한테 뭐 과실상계해가지고 뭐 사장님은 뭐 40%의 과실이 있고 그래서 당신은 60%만 부담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결론을 내리는 아주 지극히 황당한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7월 8일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개사 사장님이 이분이 지금 대상이 됐기 때문에 상대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당했잖아요. 근데 본인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때는 뭐 유능한 우리 강택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깨야 돼요.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냥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나중에 또 당하면 당해야지 이런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분명히 이게 1심 판결이라고 한다면 아마 당연히 2심, 3심 가가지고 안 깨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업무를 하실 때 세무사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 계산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세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중개사 사장님한테 덤탱이를 씌우는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걸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제 모든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계약서에 언급을 갖다가 해놓는다라면 그 리스크는 분명히 경감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경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이 뭐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상가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가 터진 겁니다. 상가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근데 이제 딱 하나만 알았으면 그게 뭘까요? 허갈양도양수라는 거죠. 그거 하나만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부가세 문제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중개사장님이 해야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금이 얼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였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계약서에 기재를 했었을 거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쇼킹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솔직히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5월 10일인가 2018년 5월 달에요. 조세심판원에서 또 아주 쇼킹한 심판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조세심판원이라고 해가지고 세무서라든지 아니면 시공구청에서 고지서를 긁잖아요. 세금 고지서를 긁었는데 그 고지서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은 우리가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을 갖다가 어디다 하느냐? 조세심판원에다 하는데, 이 조세심판원에서 아주 쇼킹한 판례를 하나 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매를 받았어요. 경매. 주택이 아닌 예컨대 토지라든지 주택이 아닌 뭐 상가 등을 갖다가 경매를 받아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면 취득세 세율은 농어촌 특별세라든지 지방교육세까지 합치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경락을 받아서 취득했다. 네? 몇 퍼센트? 네? 5.4% 아니죠? 6? 네? 2점? 네. 그러니까 경매를 받았다라는 거죠. 경매. 경매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 자, 유상 승계 취득으로 보죠. 그래서 몇 퍼센트? 4.6%. 예, 4.6%. 이렇게 적용되죠. 예? 경매에 대해서 유상 승계 취득이 4.6%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경매에 의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전에 소유자의 어떤 권리에 제한이 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갖다가 법률 규정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경매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민법에서는 일종의 이것을 원시 취득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원시 취득. 민법에서는 원시 취득이다. 자, 그럼 원시 취득의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은 얼마예요? 2.8인데 여러 가지로 하면 2.96%. 이렇게 되는 거죠. 2.96%. 그런데 말을 갖다가 사실은 좀 만든 것 같아요.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경매에서 취득을 받는 것은 민법으로 봤을 때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인데 여태까지 세법을 적용하면서 무엇으로 봐서? 유상승계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세율을 4.6%를 적용해서 계속 매겼어요. 여태까지. 근데 우리는 아무 의심이 없었어요.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내는 거예요. 어차피 그건 알아서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4.6%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과세가 됐는데 누군가 의심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심판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뭘 했느냐? 인정. 원시 취득이네. 원시 취득이야.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된다? 2.96%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인정을 조세심판원이 해버리니까 어디가 난리가 났겠어요? 취득세를 받아가는 시군구청이 난리가 났고 시군구청을 관할하는 취득세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인가요? 여기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8년 7월 5일인가 이쪽에서 행안부에서 뭔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세심판이 언제 났느냐? 5월 10일경 중순경에 났어요. 2018년 5월 중순경. 날짜까지 제가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5월 중순경에 이와 같은 심판이 나왔어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상가 등을 경락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시취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냈던 세금들 다 돌려달라고 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경정청구라고 들어보셨죠? 경정청구를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경정청구라고 하는 것은 100년 전 거 할 수는 없고요. 경정청구 대상 세금이 있는데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국가의 부가권의 제척기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유사해요. 사실상 5년 이내 거라는 거예요. 5년. 그 5월 중순 2018 5월서부터 해서 5년. 2013년 5월 이후에
경매를 받아서 경락을 받아서 뭐 한 사람들, 취득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 경제청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고객 중에 한 분이 40억 정도 주시고 45억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5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50억을 주고 상가를 갖다가 2013년 11월경에 경매를 통해서 취득을 했어요. 경락을 받았어요. 50억입니다. 이거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1.64%인데 그냥 편하게 한 1.5%라고 할게요. 50억이면 얼마입니까? 1.5%만 해도 5 1은 5, 5, 5, 25. 대략 7,500, 8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8천만 원을 지금 뭐 할 수도 있다?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게끔 심판원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행안부가 지금 만약에 이게 조세 심판례대로만 그대로 가주잖아요. 경매 통해서 취득한 분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난리가. 여러분들 고객들 중에서 경매를 통해서 2013년 뭐 5월 이후에 취득한 분들이 있다라고 있으면 일단은 뭘 해야 된다, 무조건. 경제청구 한번 되든 안 되든. 이거 뭐 잊었던 돈이잖아요, 사실은. 어차피 내가 낼 돈은 아니고 이미 낸 돈이니까, 잊었던 돈이니까요. 5년 이내의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경정 청구를 고민을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행안부가 2018년 7월 5일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다. 민법상 원시 취득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옛날에 경매에 뭐 물건이 들어간 사람 것을 사실 돈 주고 취득한 거로 다를 바 없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행안부는 원시 취득에 대해서 그 세율로 인정은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르게 우리 경정 청구하면은 돈 준다 안 준다? 안 주겠다 얘기를 해요. 사실 안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 해놔야 한다는 거예요? 찜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것만 해놓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얘네가 싸우겠죠? 우리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들하고 싸울 거예요. 기다리시면 돼요. 혹시 나중에 행안부가 지면은 돌려받으시면 되고, 행안부가 이기면은 어차피 냈었던 돈 그냥 내고 끝난 거니까 뭐 손해볼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요즘 이슈더라고요. 핫 이슈예요. 경매에서 취득을 했을 때 이것을 민법적인 논리로 봐서 원시 취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유상승계 취득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객들 등기부 등본 보면 다 나오니까 2013년 이후에 13년 6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5월, 6월 이후에 경매에 통해서 취득하신 분들은 그냥 복잡하게 경정청구서 쓰는 거 아니에요. 경정청구서 작성할 때 무슨 세무사 찾아가고 이럴 필요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 심판내 찾아가지고 붙이시고, 출력해가지고 붙이시고, 경매 통해서 낙찰이 됐다는 거 등기부 등본 보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낸 취득세 있죠. 그 영수증만 같이 해가지고 첨부. 나는 요 심판내에 따라서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금을 돌려달라고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제출만 해오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걔네들 어떻게 할지 쭉 보시면, 뭐 혹시 압니까? 단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면 큰 돈이니까 돌려줄 수만 있다면 지금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것도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상한 애죠. 얘가 이게 제정신이 아니네요. 여기 제정신이 아니고 여기도 또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말 얘는 판사 같은데 판사분도 제정신이 아니고, 여기 심판원의 심판관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이유가 또 있어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취득세를 갖다가 많이 깎아주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후폭풍이 발생할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중에는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있어요. 판 사람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양도세의 필요경비 취득가에게는 뭐를 포함한다? 부대 비용을 포함하고, 그 부대 비용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지방교육세. 이게 대표적인 부대 비용이잖아요. 영수증이 없어서 인정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판 사람들은 취득세 돌려받고요.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인정해준다면 양도세를 도로 괴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경락을 받아서 뭐 할까? 임대를 해요. 임대를 할 때 토지와 건물을 구분을 해가지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경과된다고 해서 가치가 감소되는 재산으로는 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는 하지 않는다. 감가상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예컨대 건물에 대한 경락가액이 10억이고 여기에 대해서 자 얼마? 4.6% 얼마입니까? 4,600만 원을 취득가로 해서 이걸 기초로 해서 감가상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네? 만약에 이게 인정이 그대로 된다면 얼마가 되는 2,960만 원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했어야 되니까 뭐가 또 잘못됐어요? 임대소득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 또 내야 된다라는 이상한 문제가 발생. 아주 이상하다기보다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조세 심판관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또라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뭣도 모르고 질러대는 거예요. 민법을 공부한 것 같긴 한데 내가 옛날에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질러봤는데 정말 앞뒤 안 가리고 이렇게 요즘은 이제 판사하고 심판관들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다. 근데 이거는 좀 우리한테는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좋은데 이거는 나쁜 놈이죠. 아주 정말 나쁜 놈이에요. 판사가 이 판사도 김 판사네요. 김씨 김 판사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네. 주택인 경우에는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이상하게 돼버리네요. 주택이 더 올려버려야 되고 예, 그러네요. 주택인 경우에는 원시취득이 2.96인데 1.1, 2.2, 3.3이 적용되니까 그러면 또 도로 내라 이런 얘기가 돼버리니까 정말 황당하네요. 근데 이거 인터넷만 검색하시면 요즘 아주 핫한 지금 심판례로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인정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불리한 걸 갖다 우리가 따질 이유는 없는 거고 유리한 거가 있으면 여러분들 고객 중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는 고객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제출만 하면 돼요. 땅하고 상가 같은 경우 제출만 하시면 찜해놓고 그냥 우리는 보는 거죠. 보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유리한 결론이 나오면 받으시면 되고 불리하다라고 해서 도로 개헌할 일은 없으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뭐 이런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약서라고 해가지고 제가 붙여놨는데요. 그러네요. 이게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업무 시설이다. 결과적으로 뭐 상가 정도, 뭐 사무소 정도, 뭐 이런 것들 정도가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매매 대금 18억 2,500만 원, 15, 뭐 이런 식으로 딱 써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매매 대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땅값과 건물값이 다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법이라는 법에 의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자, 항상 전제가 그런데요. 부가가치세법은 누구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소비자와 사업자 중에서 누구에 의해서 뭔가가 공급이 될 때? 사업자라는 거예요. 사업자. 근데 우리가 주로 만나는 사업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주로 만나는 사업자. 여러분들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임대업자. 자,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뭐 부동산 임대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간이과세 사업자, 일반과세 사업자. 그걸 나누기 전에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좀 나뉘는데 일단은 과세 사업자와 뭐가 있다? 면세 사업자가 있어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동산을 갖다가 임대를 하는데 면세 사업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부동산을 빌려줬어요. 네, 제가 주인이에요. 땅 주인, 건물 주인이에요. 부동산의 주인인데 누군가에게 빌려줬다. 면세 사업자다. 어떤 의미다? 세입자한테서 뭐를 받지 않아도 된다.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부가가치세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부가세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부가세를 내는 사람은 어떻다?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힘들게 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로서 부가세를 안 받아도 된다. 부가세를 면세하겠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부가세를 내면은 힘들어지는 사람. 그게 뭐냐? 부동산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 뭘까요? 주택이라는 거죠. 주택. 그래서 주택과
그리고 주택에 딸려 있는 토지를 빌려줬을 때 뭘 해주겠다?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거예요. 그럼 논리가 뭡니까?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라면,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을 임대하면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택 중에서 뭐 요즘은 타워팰리스가 옛날만큼 이렇게 좀 힘을 못 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타워팰리스가. 그래서 요즘은 별거 아니라고 하긴 하던데, 그래도 타워팰리스는 옛날에는 좋은 집의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제가 타워팰리스를 갖다가 한 3채를 빌려줘요. 타워팰리스 3채를 갖고 있어요. 자, 부가세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까? 세입자로부터 안 받아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정서상으로 한번 판단해봐요. 타워팰리스의 월세를 갖다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한테 줘요. 살만한 사람입니까? 살기 힘든 사람입니까? 살만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부가세를 받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때 주택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다? 규모를 불문합니다. 규모를 불문한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 임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세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를 할 때는 꼭 무슨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임대 등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세한다. 올바른 표현인가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제는 뭐 계약서 작성에 관련된 세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계약서 작성에 관련돼 가지고 주제를 좀 찾아보니까 그렇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얘기를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 요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많이 하시죠? 네. 여러분들은 권하십니까? 권하지 않으세요? 권하세요? 상황에 따라 다르세요? 죄송합니다만 주로 강남에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사장님들이시죠? 대부분. 그러면은 강남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떠세요? 강남 아니세요? 전부 다? 전부 다 아니세요? 어떻게 또 그러세요? 우리 학원은 강남에 있는데 강남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아니었군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택 임대 사업을 했을 때 뭔가 메리트는 뭐예요? 그 중에 하나는 이걸 들기는 해요. 부가가치세가 뭐가 된다? 면세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메리트가 아니에요. 왜? 누구나 다 받는 건데 이게 무슨 메리트예요? 나만 받아야지. 주택 임대 사업을 하건 안 하건, 사업자 등록을 내건 안 하건 주택 임대는 무조건 면세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요 이렇게 상가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요. 상가주택. 여러분들이 고객들도 이런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여기 1층은 근린시설이라고 해서 뭐 상가나 소매점 이렇게 갖고 있고요. 2층은 뭐 사무소 정도 갖고 있고요. 3, 4층은 본인들이 살고 또는 세를 준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주택 되게 많죠.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내요. 뭐라고 냅니까? 부동산 임대, 점포, 부동산 점포 임대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에 대해서만 뭘 끊죠? 상가나 사무실에 대해서만 뭘 끊어요? 생계산을 끊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를 진 집에 대해서는 뭐를 끊지 않더라? 안 끊어요. 뭘 안 끊는? 생계산 안 끊어요. 안 끊는 거는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잘한 거는 맞아요. 뭐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건 되어 있지 않건 주택의 임대에 대해서는 생계산 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예컨대 뭐 다른 유형, 오피스텔이라고 가정할게요. 오피스텔. 그리고 그 오피스텔이 업무용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쓴다. 그러면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주고 뭘 받다? 월세를 받는다. 생계산에서 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월세 부분에 대해서, 주택의 월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를 세입자한테 끊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끊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생계산에서는 안 끊는다고 했는데 아예 뭐를 갖다가 안 끊는 게 맞는 건가요? 그거는 또 아니에요. 뭘 끊어야 돼요? 우리가 면세사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생계산서 못 끊지만 세금자가 빠진 계산서라고 들어보셨나요? 계산서. 계산서는 똑같아요. 생긴 게. 뭐와 생계산서. 단지 뭐가 빠진다? 부가세만 빠져요. 그 계산서를 끊어야 되는데 끊어요? 안 끊어요? 안 끊어요. 안 끊으면 뭐 한다는 얘기죠? 누락한다는 얘기예요. 월세.
집으로 빌려준 부분에 대한 월세를 누락을 해요. 누락을 해요. 누락을 하는데 누락을 해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여기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법 공부하실 때 집을 여러 채가 아니라 한 채만 갖고 한 채 이하를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의 임대소득은 뭐한다? 비과세하고. 들어보셨나요? 한 채 이하. 그런데 그 집이 기준시가가 얼마를 넘어가지 않으면 9억 원 이하면은 괜찮다. 9억 원을 넘어가면 그때는 뭐한다? 과세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이런 식의 임대하시는 분들이 한 채만 갖고 있으면 이거 월세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어떤 죄책감? 이런 걸 느끼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안 느껴도 돼요. 몸만 갖고 있으면. 이거 하나만. 그리고 주거 쓰는 부분의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법적으로 세금을 뭐 할 뿐이다? 비과세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채가 더 있어요. 한 채가 더 있어요. 아파트 하나 더 갖고 있어요. 다 이거는 뭐 세를 주고 아파트 하나 갖고 있어요. 거기서 살고 있나 봐요. 아니면 또 뭐 다른 형태로 전세를 줘도 상관없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또 부담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거 월세 부분은 지금 계산서 안 끊고 누락하고 있는데. 누락을 한다는 얘기는 부가세는 당연히 원래부터 안 내는 거니까 문제가 없지만 뭐를 갖다가 월세를 누락한다는 얘기는 소득세를 누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 또 걱정을 하고 있어요. 또 걱정하실 필요 없는 분들도 많아요. 올해까지는. 그 부동산을 갖다가 부동산이 아니라 주택은 여러 채를 갖고 있을 상관 없어요. 임대 선호소득의 총 수익 금액이 얼마가 안 되면 2천만 원이 안 되면 그러면 또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 느끼지 않아도 되는 분들 중에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또는 아예 그런 거 나는 나는 어차피 빼먹을 거야 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어차피 부가세도 낼 거 없고 소득세도 낼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도 얼마? 2천만 원이 안 되면 또 안 낼 것이다. 이런 식의 흘러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다 라고 돼 있는데 이때 주택은 면세가 되는 것은 규모가 요구되지 않아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고 타워팰리스도 주택의 임대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뭐가 된다? 면세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할 거. 그러면은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요. 어떻게?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의 임대가 뭐가 된다? 면세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달리 표현하면 토지의 임대는 규모를 불문하고 뭐가 돼야 된다? 과세가 돼야 된다. 토지 임대는 부가세가 뭐가 된다? 과세가 돼. 한 평이건 10평이건 100평이건 1000평이건 10,000평이건 다 과세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토지의 임대 중에서 여기에다가 부가세를 매기기는 조금 짠한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전, 다,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같은 거. 이런 거는 뭔가 좀 부가세 매기기가 좀 짠하지 않아요? 그거는 또 비과세로 빼줘요. 그렇다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땅들, 뭐 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가세가 과세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부가세를 갖다가 과세 당하기도 싫고 그러면은 어떻게 집 하나 짓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제한은 토지에 대해서는 물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바닥 면적에 대해서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양도소득세 할 때 5배, 10배, 도시지역이면 5배, 10배. 근데 뭐 도시지역이면 웬만하면 5배 안 찍을 테니까 따라서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임대는 사실상 그냥 부가세가 면세가 된다. 그런데 원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뭘 끊어야 된다? 계산서를 끊는 거예요. 계산서를 끊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계산서 안 끊으면 뭘 끊어야 된다? 영수증 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도 사업자 등록일 냈다면 끊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많이 물어봐요. 세입자가 이번에 연말정산하면서 월세공제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월세공제 받을 때는 그때는 뭐 굳이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이런 거 없이 뭘 끊어줘도 뭘 갖고도 가능하다. 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없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건 없는 거예요. 다행히 아직까지 여러분들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시죠? 건당 얼마 넘어가면 10만 원을 넘어가면 상대방이 원컨 원하지 않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그건 없어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한다. 이거 의무 발행하면은 거의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주택을 갖다 빌려주시는 분이 대체로 뭐 젊은 분들도 있겠지만 주택 빌려주시는 분 평균 연령 가서 보시면 70, 80 이럴 거예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 끊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들리지도 않아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거를 의무 발행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근데 이거 가는 순간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 간다라는 얘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화된다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가세법이 면세를 해준다. 자, 그러면 이거 아닌 그 외의 건물이나 토지의 임대에서는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데 그러면 그 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가 돼요. 그 외의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가 될 때는 과세 유형이 다시 또 나눠지는 거죠. 일반 과세 사업자와 간이 과세 사업자로 또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결과적으로는 그 외의 부동산을 갖다가 임대한다라고 했을 때 임대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는 거잖아요.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잖아요. 결정적인 차이점. 일반 과세 사업자로 내가 부동산을 임대한다. 점포를 빌려줬다. 상가나 사무실을 빌려줬다. 간이 과세자로 빌려줬다. 이 차이점이 뭐죠? 네? 구분의 기준은 뭐 금액으로 공급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실정의 차이점. 세입자 입장에서 차이점은 뭐예요? 내가 일반 과세 사업자로부터 임대를 했다면 뭘 받는 거죠?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는 거죠. 부가세를 받는 거죠. 부가세를 받는 거고 간이 과세자는 안 끊어주죠? 영수증 같은 걸 끊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가세 세율은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 과세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일반 과세와 간이 사업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부가세 세율이 좀 달라요. 일반 과세 사업자는 몇 퍼센트? 10%. 간이 과세 사업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 3%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과세자라는 얘기는 몇 퍼센트의 부가세를? 3%의 부가세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반 과세 사업자는 몇 퍼센트를 낸다? 10%를 낸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임대업자의 입장 간이과세가 유리한가요? 부가세가 유리한가요? 유리하다는 표현은 조금 그 기준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느낌상 일반 과세자가 유리하나요? 간이과세자 유리하나요? 일반. 간이. 일반이 유리하다. 그러시네요.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몇 퍼센트니까? 3%잖아요. 근데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가 10%지만 결국 부가세는 뭐해서 내는 세금인데? 받아서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이과세자의 논리는 받아서 낸다라는 개념보다는 지 돈 헐어서 낸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업을 하실 때 일반 과세 사업자와 간이 과세 사업자라고 한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고객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반 과세로 갈지 간이 과세로 갈지 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일반 과세 사업자가 유리할 수가 있다. 왜? 간이 과세자는 월세 받으면 그거로 끝내고 그 중에 일부를 뭐로 내야 된다?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일반 과세 사업자로서 임대업을 하시게 돼버리면 월세 받고 또 뭐 받는다? 부가세를 받아야 돼.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 과세 사업자로서의 부동산 임대업자가 더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간이과세 사업자는 지 돈에서 부가세를 내니까 손해 아니냐? 그러면 손해를 갖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보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보충을 해주죠? 네? 간이과세자가 낸 부가세는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해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러면 일반 과세 사업자가 낸 부가세는 비용이다 아니다? 아니죠. 남의 돈 받아서 냈으니까 그건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대신 비용으로 인정은 해주겠다. 이런 입장으로 세법이 흘러가고 있어요. 비용으로는 인정해주겠다. 네가 낸 부가세 비용으로 인정해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과세 사업자는 부가세가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간이과세자는 3%의 세율이 적용되는
이런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임대업자는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이 돼도 크게 불리할 게 없어요. 불리할 게 없다라고. 그래서 근데 불편해 하시는 건 있어요. 뭘 불편해 한다? 대체로 부동산을 임대하신다라는 경우는 젊은 분들보다는 오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힘들어하시고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힘들어서 밥은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예, 그만큼 뭐 별거 아니잖아요. 뭐 임대업 세입자가 뭐 한 1000명 된다. 그러면 조금 힘들 거예요. 그렇죠? 세입자가 1000명 정도 돼버리면 그때는 이제 기업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뭐 세입자 한 2~3명인데 그거 어차피 건물 관리하려면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실 것 같은데 그때 종이 써가지고 갖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드냐? 그럼 어떻게 사시냐? 이렇게 그만 수저 내려놓으셔야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화사업자가 불리하지 않습니다. 절대 불리하지 않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임대를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뭐 합니까? 팔아야죠. 부동산을 뭐 한다? 공급을 하는 거예요. 매매. 부동산을 공급을 할 때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항상 사업자가 임대하면 세입자한테 뭘 받아서 부가세를 받아서 내야 되고 가니과세는 지 돈 내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갖다가 뭐 한다? 임대하다가 팔게 되면 또 이제 부가세를 어떻게 된다? 받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 부가세법은요. 뭐 할 때 국내에서 재화나 무엇을 서비스를 공급할 때 국내에서 누구에 의해서 사업자에 의해서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될 때 이때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재화를 공급하는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또 부가세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의 공급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부가세법의 논리가 대단히 좀 단순할 수도 있어요. 신의 영역은 건들지 않겠다. 뭐 요즘은 사람이 많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공급하는 신의 영역은 원래 이미 내가 태어날 때 땅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구에 땅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부가치를 창출한 라고 보질 않아요. 사실 관측하고 고의성 매립하면은 사람이 공급을 하긴 하잖아요. 땅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봐주겠다. 이런 봐준다라기보다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뭐다? 신의 영역이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의 공급. 부가가치세가 뭐가 된다? 면세가 돼요. 이거는 무조건 대전제예요.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택의 임대에 대해서는 규모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를 뭐 해준다라고 했죠? 면세해준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좀 달리 접근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부동산, 건물이잖아요. 건물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택은 맞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공급 또는 그거에 대한 건설 용역의 제공, 국민주택의 공급. 요거에 대해서는 뭐 해주겠다? 면세해주겠다. 국민주택, 토지와 국민주택 공급.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국민주택 공급할 때 당연히 국민주택 건물 부분도 있고 국민주택에 딸려있는 뭐도 있어요. 땅도 있죠. 땅은 원래부터 면세예요. 그 땅이 어디에 달라붙어도 면세예요. 상가와 상가의 부수 토지도 무조건 면세.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국민주택에 있을 때는 뭐까지도 면세해주겠다. 건물까지도 면세해주겠다. 이런 논리로 가시는 거예요. 땅은 무조건 면세인 거예요. 어디에 달라붙어도 면세가 된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의 부동산.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해야겠다? 과세를 하겠다. 자, 일단은 국민주택이 이상하다. 여기 있죠. 자, 토지의 공급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면세인 거예요. 무조건. 예? 그 다음에 국민주택은 면세가 된다. 이 건물 중에서 국민주택의 공급은 면세. 그런데 국민주택 규모가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라고 돼 있나요? 85제곱미터 이하.
비수도권 지역 중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얼마다? 100제곱미터 이하. 이게 건물의 공급, 이게 부가세 면세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 외의 건물이다라고 해서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가세가 뭐가 된다? 과세가 되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걸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이 한 채 있고 뭐 두 채 있어도 상관없고 세 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이 평수가 55평이에요. 60평이에요. 국민주택 분명히 초과하는 거잖아요. 그거 넘기면 팔면 부가세 받는다? 당연히 안 받는다. 왜 안 받죠? 보니까 이게 돼 있는데 왜 안 받? 자, 그 정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네. 거꾸로 갔네요. 바로 이 부분이죠.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동산 주택 매매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냈나요? 안 냈잖아요. 안 냈으니까 당연히 부가세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제는 뭐다? 사업자. 전제는 사업자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죠. 우리나라 보냈을 사업자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받는 거지 사업자가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뭐 하느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주 매일같이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세법을 공부하실 때 이런 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 중 2회 이상 취득하고 뭐 1회 이상 팔았나요? 이래버리면 그 사람이 대외적으로 사업자 등록 같은 거 안 내도 부동산 매매업자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가 그렇게 뭐 허구날 경매받아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요새 뭐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을 경락을 잘 안 받을 것 같긴 한데 허구날 받아가지고 넘긴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따질까요? 당신 사업자 등록 안 냈지만 뭐다? 부동산 매매업자야. 보니까 2회 이상 취득하고 1회 이상 팔았잖아. 보니까 계속 그런 게 한 100회 이상 취득하고 뭐 이렇게 팔았어. 그건 아주 극단적이지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업자. 그 사람이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해서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거기 양도세 냈을 거예요. 팔았으면. 근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항상 사업자에 의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는 무조건 면세다. 그게 어디에 딸려 있건 토지만을 팔아도 면세. 토지가 어딘가에 딸려 있어서도 면세. 다 면세예요. 다 면세. 그 중에 건물은 국민주택은 면세. 국민주택 외의 건물은 과세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우리 계약서를 보면 분양계약서를 보면은 이게 명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분양을 받았어요. 뭘 분양받았나? 국민주택을 초과한다든지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때는 당연히 그 분양 대가에는 모두 들어가 있고 모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땅값, 건물값 플러스 뭐까지? 부가세까지. 그 부가세는 신의 영역인 땅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의 영역인 건물의 공가액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의 구성, 땅값, 건물값, 부가세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무래도 분양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총액을 갖다가 줄여놓는 게 보기에는 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과 건물값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가 좀 가중치를 두는 땅에다 가중치를 두고 건물은 좀 덜 잡고 하면 부가세는 분명히 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세관청, 세무서가 태클을 걸까요? 안 걸까요? 걸겠죠. 당연히 거는 거죠.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땅과 건물값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이익률만큼 본인의 이익률이 예컨대 뭐 오피스텔을 갖다가 분양을 했다. 이럴 때 한 20%가 남는다 치면 땅에서도 20, 건물에서도 20 이런 정도가 남게끔 비율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땅에서 한 50 남고 건물은 똔똔이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갖고 이제 부가세를 추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가세법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부가세법의 기본 중에 기본. 그래서 항상 논리를 잡아야 할 때 누구에 의해서? 사업자에 의해서. 부동산 중에서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또는 공급할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 논리를 놓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요행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세무서에서 자,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세무서는 법대로 합니까? 법이 아닌 인정에 따라서 할까요? 진짜 법대로 합니다. 진짜 법대로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죄송한 얘기인데 세무조사 받아보신 분 여기 계세요? 안 받아보셨죠? 앞으로 받고 싶은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근데 한 두 번 정도는 받으세요. 왜? 세무조사를 두 번 받았다는 얘기는 나는 세무서에서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무서에 신경 쓴다는 얘기는 세무서가요. 정말 안 나가는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잘 나가야 신경 쓰죠. 어디 가가지고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가서 세무조사 하겠다고 해봐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네가 한번 일로 와시 해가지고 그냥 아주 박살낼 거 아니겠어요?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얘기는 나름 잘 나간다는 얘기예요. 안 나가는 사람들은 세무조사 받을 일이 없어요. 평생 세무서에 전화 한 번 안 오더라. 얼마나 좀 씁쓸한 겁니까? 뭐 맨날 세무서에 전화 오면은 짜증나지만 평생 한 5번 정도는 세무서에서 아 우리 사장님이 이번에 돈 많이 버신 것 같은데 아, 세금이 조금 들어왔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나오는 그런 게 되는 게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데 조사받으면 법대로 갑니다. 진짜 정말 법대로 가요. 뭐 2년 안면 연고 없는 것보다 난데 결론은 그거예요. 반갑게 인사하고 법대로 끝내요. 안면 있으면. 저도 안면인 사람들 꽤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거 부탁할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안 되는 걸 봐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문제가 터져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키는데 테두리가 뭐냐? 법에서 인정할 수 있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근데 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봐줄게. 여기까지는 봐줄게. 그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